네, 잘 지냈나요? 눈부시게 환한 가을날입니다. 음, 배롱나무 꽃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배롱나무가 꽃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까치 소리도 들리고요. 꽃사과 열매가 아주 푹습니다. 바람이 대단히 유혹적입니다. 음, 이런 날은 이 스마트폰 들고 어, 산책하면서 강의를 들어도 좋겠네. 현대문학 특강 제3강 이호철 소시민 시작하겠습니다. 출석부터 불러야죠. 김필준 재밌게 듣고 있죠? 이천결, 최내정, 최윤지, 권줄리, 박혜림, 전영재, 조수진, 정정영. 잘 듣고 있나요? 우리 유학생? 김동하, 김우현, 사파로바 알시나. 얼굴도 보지 못했고 댓글도 보지 못했습니다. 주목하겠습니다. 권민지. 민지 씨는 내가 부탁이 하나 있어요. 고향이 창원이라고 했는데 창원이어도 부산권이잖아. 이 소시민에 나오는 장소들 있죠. 완월동에서 범일동, 남부민동, 또 뭐 자갈치시장, 자유시장, 초량동, 포구, 부두 이런 데 나오는데 이 동선을 이 지도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재면소가 어디쯤에 있고 정씨집은 어디쯤에 있고, 그리고 염주동이죠. 이 김씨가 천한색 씨하고 살려고 마련했던 집이 있는 동네가 그런 그 지도를, 이 소시민 지도를 한번 그려서 우리 동료들에게 선물로 주세요. 그건 해야 돼요. 또 부산 고향인 사람은 누가 있지? 부산 창원 김해 이쪽이 고향인 사람은 현지 답사를 해서 한번 이 지도를 그려서 공유해 주기 바랍니다. 대단히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하기 싫은데 굳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랬으면 좋겠다는 내 제안이었습니다. 김지원, 문조서, 조우동, 조서씨, 우동씨도 열심히 들으세요. 이빈, 반효원, 전우진, 김도연, 네, 김현아, 황재민. 누가 질문했나? 이 불얘기를 시나리오로, 희곡으로 나온 책이 있고 소설로 나온 책이 있는데 어떤 걸 읽을까요? 이렇게 질문했지. 그런 얘기를 하면은 정말 혼납니다. 소설을 읽어야지. 불얘기를 우리 재민 씨는 처음 들어본 모양이야. 불얘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 찾았죠? 이제 확인했을 줄 압니다. 자, 소시민 하죠. 이 소시민은 60년대를 대표하는 작품입니다. 50년대 이른바 전후문학과 이별하는 그런 결정적인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50년대 문학은 주로 실존주의 문학이라고 해서요. 전쟁의 폐허에서 인간의 그 고통스러운 실존의 조건들을 탐색했었죠. 장용학 기억나죠? 우리 요한 시집. 그리고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또 손창섭, 비 오는 날, 아주 우울한 날의 풍경이죠. 뭐 등등, 선우희 등등 많은 50년대 작가들이 있었습니다.
50년대 작품, 50년대 문학과 선을 그으면서 등장한 60년대 대표적인 작가가 바로 최인훈이죠. 누구라고요? 최인훈은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겁니다. 최인훈, 광장, 그리고 소시민의 이호철, 그리고 무진기행의 김승훈. 이 세 작가가 내가 보기에는 60년대 문학의 오뚝한 봉우리라고 생각을 해요. 예, 광장을 통해서 남북 분단 이데올로기를 돌파하고자 했고, 이호철은 소시민을 통해서 남한, 한국인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을 소시민이라는 이 키워드로 돌파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김승욱은 감수성의 혁명이라고 그러죠. 무지혁명을 통해서 방황하는 20대들의 모습을 그야말로 감각적인 언어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감각적인 함은 계몽의 언어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은 이호철의 소시민을 살펴보기로 하죠. 이호철은 황순원과 함께 월남 작가입니다. 평안 함경남도죠. 함경남도 원산이 고향입니다. 월남 작가들은 주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그리는 소설로 쓰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호철은 물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작품도 없지 않습니다만은 그뿐만 아니고 분단 문제, 그리고 남한 사회 변화를 아주 구체적인, 그야말로 살아있는 생생한 언어로 표현한 작가입니다. 소시민을 읽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점에서 이 황순원과도 조금 비교되는 것 같아요. 다른 월남 작가들과도 비교가 됩니다. 이에 관해서는 차근히 천천히 이야기하기로 하죠. 일단 이호철은 50년대 실존주의 문학과 이별하고 삶의 구체성의 현장에서 한국인들의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그리고자 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이 소시민이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소시민 개요부터 보죠. 짧게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지리하게 얘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지치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을까 싶어서. 나도 지치니까 말도 자꾸 헛나오고 이래요. 여러분이라고 지치지 않을 리가 없죠. 이 내 과목만 듣는다면은, 그러니까 현대문학 특강만 듣는다면은 얘기가 다르겠지만, 적으면 3과목, 많으면 6과목 그 이상도 들을 텐데 여러분들이 진을 빼놓지 않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 나도 잘 몰라요. 소신내 개요보죠. 시간을 보면은 1951년 늦봄입니다. 이 작품의 첫 페이지를 펼치면 질금질금 내리는 늦봄비가 며칠이 계속되어 남포동 선창가 일대는 엉망으로 질퍽해져 있었다. 길 가생이의 가스불, 포장 달구지에서 와글와글 피오르는 연기, 뚝딱선이 그득히 정박한 올망졸망한 바다를 향해 쭈그리고 앉은 사람들, 불결하게 짠 바람, 짤막한 먼 백고동 소리, 기름이 진하게 깔린 바닷물이 뱃전에 부딪혀 철썩대는 소리, 거기 엿비치어 스물거리는 배의 등잔 불빛들. 이 첫 단락이 소설 전체 분위기를 설명해 주는 경우가 많죠. 소시민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날 바로 완월동 제면소를 찾아와서 일자리를 구하죠. 나아가 말이죠. 그리고 끝은 1952년 여름입니다. 물론 맨 뒤에 보면은 15년 후에
후일담처럼 얘기해 놓는 게 있죠. 후일담처럼 정씨의 맏아들을 만나는 장면이나 그리고 그 동네를 돌아보면서 이 김씨가 미군 부대에 에, 에, 물건을 물건을 대는 사업을 한다는 것까지 알게 되죠. 후일담처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팔구 납품업자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죠. 이 시간적 배경 전쟁통이에요. 전쟁통. 전방에서는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었죠. 한 뼘이라도 땅을 더 차지기 위해서 이 남북 간의 소모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산에는 이 징병 통지서나 사망 통지서 또는 신체 검사 통지서 정도로만 이 전쟁 소식이 들릴 뿐이죠. 악의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치꾼들은 시위를 하고 난리가 났죠. 이 보수동 시위 기억나요? 각 정당들이 난립하면서 별별 짓들을 다 합니다. 의회, 국회와 대통령은 쌈박질하기에 여념이 없고요. 이렇게 참 가혹합니다. 현실이. 전장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는데 이 부산이라는 피난처에서는 정치가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악의 다툼을 벌이고 있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전국 각지에서 피난 온 사람들은 생활의 현장에서 악의 다툼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복마전입니다. 복마전. 복마전이란 말 아나? 복마전? 복마전이란 말 들어는 봤을 텐데 한자로 아는 사람은 좀 드물어요. 복마전. 한자가 재밌습니다. 이렇게 써요. 엎드릴 복자죠. 막이 맞자. 이게 전하할 때 전자인데 집전자예요. 전당할 때. 그러니까 마귀들이 엎드리고 있는 그 집이란 뜻이에요. 서로 잡아먹기 위해서 마귀들이 엎드려서 뭔가 노리고 있는 거지. 복마전을 연출하고 있었던 거죠. 네,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 전쟁이 어떻게 되든 별 관심 없습니다. 그냥 소문일 뿐이에요. 생활이 더 중요하죠. 정치적인 큰 그림들이나 전쟁의 향방에 대한 관심은 뒷전입니다. 어떻게 하면 남을 타고 올라서 경쟁에서 이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것인가? 여기에 급급하죠. 자, 장소는 부산 완월동 일대입니다. 이 완월동이 문제인데, 이 완월동 우리는 그 얘기 없습니다. 이 소설에서는 그 얘기가 없는데 이 완월이란 말이 달을 구경하다는 뜻입니다. 완월동이 있었는데 이게 이곳이 식민지 시대부터 이 집창촌으로 개발된다고 해야 되나? 형성된다 해야 되나? 집창촌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집창촌. 모을 집자죠. 이 창자는 창녀할 때 창자입니다. 매춘부할 때 창자예요. 매춘부할 때 창자입니다. 그리고 촌은 마을 촌자겠죠. 마을 촌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매춘부들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곳을 한 군데 모았었죠. 그래서 부산하면 완월동, 대구하면은 자갈마당, 서울하면은 청량리 588, 청량리 588 이런 식으로 이 하나의 장소가 마련됩니다. 끈질기게 따라다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완월동에 사는 주민들이 이 이름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뉘앙스, 의미가 있죠. 그것 때문에 이름을 바꿔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충무동 2가인가 3가? 3가 4가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 이름이 좀 뒤에서 지도를 보겠습니다. 우리 소설에서는 부산 완월동이 주 무대죠. 이 재면소, 면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리고 범일동이 정씨 집이 있었던 곳이죠. 정씨 부부와 오남매, 그리고 정씨의 동생이면 인 것 같으면서도 조카인 것 같기도 한 정옥이 살고 있는, 8가족이 살고 있는 집이 있죠. 범일동입니다. 이 동선들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이 범일동에서 화자인 나죠. 나와 박씨가 정옥이가 하고 주고받는 얘기 중요하죠. 나가 박씨라고 나와요. 박형, 박씨 이렇게 나오죠. 남포동 주막집, 술집, 그리고 남부민동, 이 남부민동에서 연애가 이루어지나요? 그죠? 메리하고 나. 보수동에서 시위가 벌어지는 곳이죠. 이 보수동은 헌책방 거리로 아주 유명합니다. 지금도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2군데가 나오는데 자유시장과 자갈치 시장이죠. 아마 자유시장은 국제시장일 겁니다. 한번 확인해 주세요. 광복동인가요? 국제시장. 이건 우리 민지 씨가 잘 알아서 확인해 줄 겁니다. 이 동선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석이 형이 풀빵을 굽다가 자파상을 만들죠. 자파상을 내죠. 그리고 결혼식까지 하지 않습니까? 잘 봐야 됩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 시간과 장소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인물의 프로필만 잘 그려도 작품의 반은 다 이해하는 겁니다. 인물의 프로필만 잘 정리를 해도요. 여러분들은 이 책 앞에 빈 종이 있죠. 이 페이지가 있지.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야. 여기다가 이렇게 인물 관계도 또는 프로필을 그어놓으란 얘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메모한 거 보면은 김씨, 남로당, 34세 이렇게 적혀 있어요. 신씨는 그 버마 전투 기억이 아주 생생한 사람이죠. 그 기억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역시 34세, 222쪽 이렇게 딱 메모가 되어 있어요. 관계도도 그리고 여러분들은 내가 정리한 걸 참조해서 다시 여러분 책 페이지 앞에다가 메모를 해두거나 아니면 독서 카드에다가 메모를 해서 꼭 책가필처럼 이렇게 끼워 놓으세요. 그러면 오랫동안 이 책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책을 뒤져보면은 책의 내용 전체가 선하게 떠오를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뭐라 그러나 포스트잇을 붙여놓으면 참조가 되겠죠. 언젠가는 이 책이 여러분에게 손짓을 할 겁니다. 자, 인물 프로필 볼까요? 재면소 주인이 있습니다. 벼락부자가 된 사람이죠. 전쟁 특수란 말 쓰는데 전쟁 특수 이런 말 들어봤나요? 전쟁 특수 이런 용어들 잘 알아두세요. 전쟁은 전쟁이고요. 이 특수는 이렇게 씁니다. 세 번째, 전쟁으로 인한 특별한 수요가 막 늘어나겠지. 그래서 전쟁 특수라 그래요. 전쟁 특수로 공황을 돌파하고 자본주의는, 그리고 전쟁 특수로 전쟁에서 폐허에서 일어나곤 하죠. 일본은 한국전쟁이라는 전쟁 특수를 이용해서 경제적 부흥을 일으켰고요. 한국은 베트남 전쟁 특수를 틈타서 경제 개발에 성공할 수가 있었죠. 재면소 주인은 고향이 경상북도 경산이라고 나오죠. 이 고향이 어딘지도 잘 봐두세요. 어찌어찌 하다가 전쟁 특수를 타고서 이 재면업에 성공한 사람이죠. 근데 별 줏대도 없고 별 뭐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죠. 좀 띨띨한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이 딸이 하나 있고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들과 딸을, 특히 아들을 둘러싸고 형네 집과 긴장 관계에 있다는 것 떠오르나요?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지금 형네 집, 그 지게 품팔이라는 형네 집의 아들 기승이란 친구는 지금 국민방위군으로 징집돼 있죠. 그런데 이 재면소 주인은 돈이 많은데도 이 돈을 들여서 형네 아들
그러니까 장손이 조카를 빼주지 않지. 그게 어머니와 형은 불만인 거지. 이런 걸 읽어내야 돼. 어떤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지,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지. 주인 아내가 있습니다. 독특한 캐릭터죠. 대단히 성적으로 목말라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대단히 그 염세적인 사람이기도 하죠. 세상에 대해서 일종의 염증을 느끼고 있는 사람, 어떤 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성적으로 대단히 탐욕스럽죠. 나를 비롯해서 이 곽씨까지 다양한 남성들을 편력하는데 어떤 그 성적 욕망도 충족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뭔가 이 심리적으로 충족되지 못한 이 공허를 안고 살아가는 캐릭터입니다. 꼼꼼히 분석하면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아요. 그 노파가 있는데 이 노파는 재면서 주인의 어머니죠. 주인 형이 있습니다. 지게를 쥐고 다니는 그 날라리 박씨가 있죠. 주인의 매부, 주인의 그 누이의 남편이란 얘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주인의 이 재면서 주인은 처남이 되겠죠. 주인 안에 처남댁이 되겠고, 이런 가족 간의 관계를 여러분 잘 모르죠. 아직 결혼 안 해서. 결혼해야 이게 좀 분명해지는데, 날라리라는 캐릭터도 재밌습니다. 이 날라리가 박씨예요. 성이 박씨입니다. 자, 그리고 주요 인물들 한번 봅시다. 강영감. 네, 일교대학을 나왔다 그랬죠. 명문대학입니다. 상업학교로서는 대단히 명문이었습니다. 히토츠바시 대학이라고 그랬죠.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잘 봐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이력을 잘 파악해둬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의 행동 양식이나 언어 표현 등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선택까지도 우리가 이런 이력들을 통해서 예측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고요. 식민지 시대 좌익 운동에 몸을 담았던 사람입니다. 해방이 되면서 철저하게 몰락하죠. 그러니까 아내는 이 강영감을 버리고 결혼을 2번씩이나 더 하죠. 이 강영감의 아내, 포목상 주인, 대단히 흥미로운 캐릭터입니다. 이 여성만 분석해도 대단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념이 반명해 주냐는 거지. 무슨 이상적인 생각이 반명해 주냐는 거야. 이른바 빈처의 계보입니다. 한국 문학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허생전의 마누라의 계보입니다. 이 얘기만 가지고도 참 흥미진진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현진건의 빈처 있죠. 많이 배우면 뭐하냐는 얘기야. 술만 처먹고 돌아다니면 뭐하냐는 얘기지. 이 가난한 아내들이 남자들을 휘두르는 그 계보가 있습니다. 허생의 아내, 우리 현진건의 빈처의 주인공, 그 나의 아내, 그리고 이 강영감의 아내.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죠. 집사인가 그렇죠. 정치적으로 대단히 그 이승만을 지지하는 사람이죠. 여기에서 태어난 딸 메리가 있습니다. 본명은 순자인데 메리로 바꾸죠. 서양식을 바꾸자 이게. 그리고 이 포목상의 아내는 우리 메리의 말을 빌면 미국 것이라면 환장하는 사람이에요. 미국 것이라면 환장하는 사람입니다. 이 포목상 아내라는 이 캐릭터, 한국 뭐랄까요, 물질적인 욕망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어떤 여성상, 한국 여성의 표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메리라는 사람도 재밌죠. 온몸을 던져서 사랑하면서도 아니다 싶을 때는 칼처럼 자르는 캐릭터입니다. 아주 싸죠. 쿨하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걸 힙하다 그러나? 힙하다는 말이 뭐야? 나 잘 모르겠는데 그런 말 쓸 텐데 아닌가? 쉬크하다 그러나?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젊은 사람들 언어를 가능하면 배우고 쓰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또 코로나 시대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못 만나다 보니까 더한 것 같습니다. 포목상 아내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다음 메리도 흥미롭죠. 하이힐로 상징되는 정씨, 이 남노당 조직책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이념의 끝자락을 부여잡고 힘겨워하는 사람입니다. 이 소설의 구조상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게 두 개의 죽음이에요. 두 개의 죽음. 이 앞부분에 5장 정도의 강연감의 죽음이 배치되어 있지. 이 강연감의 죽음이 대단히 중요하거든. 죽음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쓸쓸한 강연감의 죽음은 이 강연감을 두고서 제면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어이구 이 등신아 이러잖아. 제면소 주인은 세상 일에 반지빠르게 적응해서 시세에 아주 빠르게 타고 올라서 전쟁 특수로 돈을 번 사람이잖아. 근데 강연감은 이도저도 못하고 그냥 얹혀 사는 사람이잖아. 그러다가 이 삶을 견디지 못하고 목매달아 죽죠. 그러니까 제면소 주인이 이거 등신아 이러잖아요. 이 장례식이 있던 날 3박 3일장이죠. 다 모여들죠. 이 장례식은 서사를 이렇게 밀고 밀고 나갈 때 대단히 중요한 기능 역할을 합니다. 축제, 무도회, 그리고 파티 이런 것처럼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때 이 포묵 자기 아내나 메리가 등장하죠. 그리고 메리와 나의 연애가 시작되잖아요. 맨 앞에 강연감의 죽음이 있고 맨 뒤에 정씨의 죽음이 있어요. 이거 혹시 눈치챘는지 모르겠네. 쓸쓸한 죽음이죠. 이 두 개의 죽음이 앞뒤에 딱 놓여 있습니다. 이제 한 시대 이념의 끝자락을 부여잡고 있었던 둘이 다 사라진 것이죠. 식민지 시대의 그 좌파 이념을 부여잡고 있었던 강연감, 참담한 죽음이죠. 그리고 해방 직후에 남노당은 1946년 11월 23일 날 발족해요. 조선공산당과 조선인민당 그리고 신민당 세 당이 연합해서 남조선 노동당이 발족하죠. 궁금한 사람은 이번 학기 내가 문학 특강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작가 현장 화산도 강의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여기는 길게 얘기하지 않을게요. 아무튼 정씨는 남도당 조직원이었죠. 김씨와 더불어서 이 조직원이었는데 어렵게 제면소에서 생계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박한 삶들을 보고 점점 절망하죠. 서서히 죽음으로 나아갑니다. 8명의 가족을 먹여 살리기가 쉬웠겠습니까? 물론 이 누이 동생으로 등장하는 정욱이가 공장에 다니면서 돈을 좀 벌기는 하죠. 그러나 이 아내와 5남매를 어떻게 건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생활에 치여서. 그렇다고 이념을 한꺼번에 접어버릴 수는 없죠. 자신이 간직했던 이념을 김씨처럼 버리지도 못한 채 이 복마전과도 같은 부산 바닥에서 서서히 소멸해가는 인물, 바로 정씨입니다. 그럼 맨 끝에 정씨 죽음이 놓여 있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대단히 중요해요. 이 서사의 출발과 매듭 두 개의 죽음. 사실은 이 얘기만 가지고도 2시간 강의 딱 하면 돼요. 강씨의 죽음, 강영강의 죽음과 정씨의 죽음만 가지고도 여기에 서사가 딱 확산되거든. 쫙 퍼져나가 이렇게. 그리고 수렴하고 강영강의 죽음에서 이 서사가 쭉 펼쳐나가고 정씨의 죽음에서 쫙 매듭이 지어져요. 아주 잘 짜인 소설입니다. 작가를 지망하는 학생들은 이런 소설들을 잘 읽어야 돼요. 메시지나 내용만 읽을 게 아니고 소설을 쓸 때
에피소드를 어떻게 배치하는지 잘 봐야 돼. 그 사파들을 어떻게 배치하는지 잘 봐야 됩니다. 강연강의 죽음이 비교적 앞부분에 배치되어 있고 정씨의 죽음이 뒷부분에 배치되어 있는 의미는 무엇인지 이런 점들을 고민해서 읽어야 돼요. 자, 정씨가 있고요. 그리고 정옥이가 있습니다. 정씨의 여동생이죠. 네, 조카 같기도 해요. 네, 아버지와 정씨의 형이 한 여자, 작부인 것처럼 보이죠. 술집 작부를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누구의 아이인지 모르는. 그래서 이 정욱이는 아마 내가 정씨의 조카일지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조카일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죠. 만약에 아버지의 소생이라면은 정씨는 아버지가 이 기생과 만나서 낳은 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정욱이는 그렇지 않다. 정씨의 형과 어떤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걸 알려면 텍스트를 꼼꼼히 읽어야 돼요. 그 정보들을 하나하나 다 읽어야 됩니다.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정욱이라는 캐릭터도. 어떤 아버지의 영향 때문인지 상당히 뭐랄까요. 고결한 정신의 소유자죠. 그리고 이름이 서사론에서 이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순자라는 이름이 메리로 바뀌는 것도 그렇고요. 순자라는 대단히 조선적인 이름이 메리라는 미국적인 이름으로 바뀌잖아. 그죠? 그리고 이름이 거의 다 없죠. 다 없어요. 정씨 이러는데 이름이 있는 사람은 여기 정욱이하고 언국이 정도예요. 광석이 형도 있네. 거의 이름이 없어요. 다 익명으로 불리죠. 근데 여기 정욱이는 명확하게 정욱이하고 딱 이름으로 딱 정욱이라고 씁니다. 어떻게 쓰나요? 정욱이라고 쓰지? 한자로 쓰면은 어딨나? 고들정자. 옥자는 구술옥자죠. 고든 구술이야. 어떤 깨지지 않는 자신의 올곧은 그 믿음이랄까 성정을 간직하고 있는 캐릭터죠. 정욱이라는 인물은 화자인 나의 가장 이상적인 상징일 거예요. 그 이상을 상징하는 인물일 겁니다. 자, 그리고 김씨가 있습니다. 이 정씨의 부하죠. 남로당 조직원이었는데 정씨의 부하였는데 아주 이 세상의 변화에 발빠르게 적응하는 인물입니다. 대단히 문제적인 캐릭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 소설을 김씨와 정씨부터 해야겠다. 정씨와 김씨 사이에 놓인 나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이에 놓인 나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볼까? 그러면은 이 사이에서 고민한 나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정씨의 이념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정씨의 무능이랄까요? 결단력 없음, 우유부단 이런 데 대해서는 또 불만스럽죠. 또 무능에 대해서 불만스럽고 또 김씨에 대해서는 자신의 이념이나 신념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이 부안해동하는 세상의 흐름에 부안해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천박하다, 구차하다, 추접스럽다 이러면서도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동정적이기도 하죠. 이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사이에서 여러분도 만약에 화자인 나와 동일시한다면 여러분도 고민이 깊을 거예요. 그러면 이 정씨 쪽에 서는 사람들이 있죠. 강영감이나 정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김씨 쪽에 서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야? 예를 들면 광석이 형이나 또 강영감의 아내인 포목상 아내나. 그죠?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 이게 이 시세를 타고 이 욕망으로 떠도는 인물들이라면은 여기는 강씨나 정씨처럼 어떤 과거의 아련한 이념의 끝을 간신히 부여잡고서 방황하는 사람들이죠. 결국은 죽음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다 죽어요. 이 사람들은 강씨, 정씨, 정옥이까지. 근데 남은 아들이 있었죠. 이 정씨의 맏아들 기억나나? 15년 후에 만났을 때 M대학 정치학과 학생이라고 그랬죠. 26살이라고 얘기가 나오지. 이런 그 정씨 아들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 봐야 돼. 이 계보. 그리고 이 계보. 이 계보 사이에서 흔들리는 나. 여기에서 한국인의, 그러니까 우리 현대 60년대 이후 전쟁 이후 한국인의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됐는가를 얘기하고자 했던 것이지. 그러니까 나의 저 깊은 곳에는 정욱이라는 구슬이 남아 있긴 하지만은 한국의 상황은 이쪽으로 현저하게 휩쓸리는 거죠. 이제 한국을 쥐었다 놨다 쥐락펴락하는 사람들은 이쪽이었단 말이죠. 여기에서 나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었겠지. 그런 그림이 딱 그려지나? 딱 그려지지. 그렇지, 그려져야지. 그려져야지. 이렇게 볼 수도 있어. 이렇게 소설은 정말 재미있는 방식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칠판 주는 동안에 딴짓하지 말아요. 자, 누가 있나 그 다음에 곽씨가 있죠. 곽씨. 곽씨는 이 과거의 기억에서 못 태어나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동아대학 중퇴를 하고 잘난 척하죠. 그리고 아버지를 앞세우고 떡을 뭐 지고 와서 며칠 잔치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병역을 기피하고자 하는 인물입니다. 마지막에 징병 통지서가 날아오죠. 그리고 군대에 가죠. 곽씨가 죽죠. 그리고 맞죠? 죽는 것은 압니다. 전장에서 죽습니다. 그럼 곽씨 내 기억이 잘못됐다면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세요. 내가 의도적으로 잘못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지적하는지 안 하는지 볼 것 같아. 보기 위해서입니다. 교활한 거짓말이라고? 교활한 거짓말 아니야. 응? 훌륭한 교육 방법 중에 하나야. 의도된 실수. 곽씨 아마 맞을 겁니다. 곽씨는 소지주의 아들인데 과거에서 못 태어나오면서 괜히 잘난 척하고 하는 좀 허세로 똘똘 뭉친 사람처럼 보입니다. 흥미진진한 인물형입니다. 신씨가 대단히 문제적이야. 여기에 버마 전투에 나오는데 버마 전투와 함께 이 임바로 전선에 뭐 이렇게 파견됐다 이런 말 나와. 임바로 뭐 전선 이렇게. 이런 말들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이 인팔 전투를 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 이 버마 전선에서 벌어진 어마어마한 전투였거든. 여기에 신씨가 참했다는 거지. 그러면서 일본 군무를 쓰고 그 향수에서 못 벗어나잖아. 그 아련했던, 그 대단했던 대일본 제국의 향수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입니다. 일본의 그 정치 동향에 대해서는 아주 빠삭하죠. 그리고 그 일본 버마 전투에서 이 전투를 지휘했던 장군들 뭐 야나기다 이런 사람들이 막 훤하게 외우고 있지.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 많이 있죠. 일본 향수에 젖어서 못 벗어난 사람들. 이게 1964년 작품이라는 점 주목하세요. 64년에 이 한일 외교 반대 데모가 극한을 이뤘었습니다. 이 한일 외교 정상화는 우리 젊은이들이 해야지 직접적으로 친일 제국주의의 일본 제국주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한일 외교를 정상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근데 이 김종필이 뭐니 나서가지고 한일 외교 회담을 조인했잖아.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어. 지금까지 그게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지금까지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한일 외교 정상화라는 게. 이 위안부 문제니 뭐니 다 걸려 있어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란 말이야. 여기서 설명 다 못하니까. 그걸 대표하는 인물이 신씨야. 이 사람도 상당히 주목할 만한 인물입니다. 천안색 씨.
몰락하는 한 여성, 그리고 몰락했다가 다시 양장점 주인으로 성공하는 인물. 천안색 씨도 생생합니다. 천안에서 젊은 남편을 군대 보내고, 군대 죽었다 그러지. 그죠? 죽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또 김씨하고 살림 살다가 김씨의 유혹이라고 해야겠죠. 유혹에 바에 댄서로 나가다가, 그러다가 김씨하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또 양장점 주인이 되는, 이 인생의 곡절들 잘 보세요.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충청도 사투리, 그리고 순천 출신의 식무아이가 있었죠. 전라도 사투리. 그리고 엉국이라는 상위 군인도 주목하세요. 얼굴에 시커먼 기미가 있는, 털이 난 기미가 있는 그 신체적 특징도 잘 봐두시고요. 하나하나의 이 캐릭터가 정말 생생합니다. 언어를 통해서나 인상을 통해서나 외모를 통해서나, 그리고 이 행동 양식을 통해서나, 대단한 소설입니다. 이 60년대 쓰여진 작품 중에 이렇게 생생한 소설이 없고요. 한국 소설, 한국 현대 소설 전체를 통틀어도 이렇게 인물 형상화에, 구체적인 형상화에 성공한 작품들이 많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다 살아있어요. 다 인물들이. 무능하기 짝이 없이 죽어가는 강연감. 그리고 그 제국주의 지배 그 향수에서 못 벗어난 신씨, 천안색 씨, 그리고 강연감의 아내, 포목상하는 그 메리 엄마, 그 김씨의 그 정말 반지 빠른 이 출세 지향적인 그 모습들 생생하죠. 이 곽씨의 그 뻥치는 모습들, 하나하나 누구 하나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여기에 동해서기가 있고요. 광석형이 있죠. 광석형은 함께 월남한 저 20촌쯤 되는 먼 일가죠. 광석형도 보세요. 월남 한 사람 중에 우익 청년단 소속이었지. 그렇다가 북한에서 넘어와서 다시 우익으로 나가서 이승만을 추종하는 세력이 되죠. 풀빵장수의 자파상 장수로. 그 뻑적지근한 결혼식 장면 보란 말이야. 그리고 나도 잘 보세요. 박씨. 나는 이들을 관찰하면서 이 세태를 그리면서 동시에 인물들을 하나하나 포착하죠. 그리고 그 인물들이 대변하는 그 한국인들의 모습을 쫙 보입니다. 그 큰 흐름으로 보자면은 이념을 지니고 이상적인 세상을 꿈꿨던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 이 시세에 발빠르게 적응해서 일정 정도 성공한 사람들이 주도권을 지닌 사회로 한국이 넘어왔죠. 그 인물들을 통해서 한국인들의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그려내고자 했던 거예요. 이 전쟁통에 졸부가 된 사람들,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면서 돈을 모은 사람들이 한국 사회의 주류라는 것이지. 이념을 배반하고 어떤 자주성을 배반하고 시민정신을 배반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시민정신이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대한 공통점에 대한 고민들, 민주주의니 뭐니 이런 고민들이 싹 사라져버린 거죠. 전쟁이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사유 같은 건 불가능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일과 나의 삶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한 고민들 싹 사라져버립니다. 오로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아귀다툼에서 살아난 자들만의 모습들이 뚜렷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개요까지 끝났으면 반은 온 겁니다. 됐죠? 반 이상이 다 왔어요.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나가죠. 이게 부산 그 남포동 일대 지도예요. 여기가 충무동이죠. 충무동 2가 3가인데 여기가 완월동이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완월동이었대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남부민동 있죠? 여기 데이트하는데 바닷가에 가서 데이트한 다음에 남포동 술집 있죠? 그리고 여기가 보수동 데모가 일어나는데 그리고 자갈치 시장이 요 근처에 있습니다. 근처에 요 근처에 자갈치 시장이 있습니다. 요 근처인가요? 요 근처인가? 예, 자세한 그 동선은 우리 민지 씨와 부산 근처를 그 고향으로 둔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 알려줄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다음 자, 계속 할까요? 시스템이 또 버벅거려서 잠시 딴짓하다 왔습니다. 소설을 읽을 때 창작 방법론을 발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창작 방법론이란 이 작가가 이 소설을 쓰면서 어떤 방법에 따라서 썼을까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썼을지 여러 방법론들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이념의 틀에 따라서 소설을 쓸 수도 있고요. 또는 뭐 꿈의 형식으로 소설을 쓸 수도 있고 꿈의 방법을 빌어서 쓸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 소시민이라는 소설의 창작 방법은 나의 관찰입니다. 나의 관찰입니다. 나, 즉 박씨, 월남 청년이죠. 월남 청년인 나의 그 시선에 비친 인물들을 그리고 있죠. 이 작가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신이 글을 쓰는 방법을 밝혀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밝혀두지 않더라도 독자들, 눈 밝은 독자들이라면은 이 작품은 이런 방법에 의해서 쓰여졌겠구나 라는 걸 간파하죠. 자, 볼까요? 어떤 상황인지. 전란은 한국의 강토를 피폐시키고 있었지만 어느 모로는 전란에 매달려 나머지 한국민은 그날의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게 아이러니죠. 전란이 한국의 땅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었지만 또 어느 측면에서 보면 전란에 매달려서 나머지 한국민들은 그날의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삶이 달라지는 모습들이 있겠죠. 다양하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많은 사람들은 이 전쟁에 기대서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죠. 코로나의 이 점령이죠. 코로나의 지구 점령이 인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죠. 앞으로 어떻게 더 바꿀지 상상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농담 반 진담 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코로나가 마스크를 다 씌워버렸지 우리의 입에. 조만간 기후 파괴가 우리에게 다 방독면을 씌울지도 몰라요. 뭐 황당무계한 상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태 한 면만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가 그런 식으로 우리의 이 입을 막고
우리는 무건수행하게 하죠. 그리고 방독면을 씌울지 모르지만은 그런 상황에서 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런 상황이 초래된 건 무엇 때문인지, 이 상황을 돌파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까지 고민을 해야겠죠. 또 이야기가 딴 데로 샜네요. 전란이 한국의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었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전란에 매달려 한국인들은 그날그날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 그 무렵 미국을 놓쳐서는 안 되지. 미국의 숨통을 잇는 파이프는 두 가닥으로 부산과 일선으로 이어져 있었다. 일선은 일선 부대할 때 일선이에요. 최전선할 때. 그러니까 미국의 숨통을 잇는 파이프, 미국에서 오는 그 파이프는 두 가닥, 하나는 부산으로 오고 하나는 일선으로 갔다는 얘기죠. 전선으로 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곳이 다 상반되는 소모 속에 열을 뿜고 있었다. 상반되는 소모전을 벌이고 있었다는 얘기지. 부산에서는 일상의 전쟁, 무엇을 두고 미국에서 오는 이 잉여 농산물을 비롯한 그 물건들이죠. 미군 부대에서 빠져나온 물건들 등등. 밀가루 대표적이잖아. 미국에서 오는 잉여 농산물을 비롯한 물건들을 두고 둘러싸고 아귀다툼이 벌어지고 있었고, 소모전이 벌어지고 있었고, 또 전선에서는 남과 북이 서로를 살상하면서 소모전을 벌이고 있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부산이나 최후방 부산이나 최전선이나 똑같이 소모전을 벌이고 있는 전장이었다는 얘기죠. 결국 부산은 일선과는 다른 양상으로 밤마다 타오르고, 여기서부터 한국 사회의 새로운 지평이 열려지고 있었다. 살아갈 기력이 없는 퇴물들은 쓸려가고 기력이 있는 자만 남아나게 마련이었다. 살아갈 기력이 없는 퇴물들, 강영감이나 정씨 같은 사람들이지. 그리고 기력이 있는 자들, 김씨나 또 누굽니까? 광석이 형이나 포목상 그 주인 메리 엄마, 강영감의 마누라 같은 사람들. 과연 이 지점에서 각자는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나 나름의 요거예요. 어떻게 쓰겠다? 창작 방법론이 뭐라고요? 이 소시민의 창작 방법이 뭐라고요? 나의 시점에서 나 나름의 감수성과 비평 안으로 이 완월동 제면소를 둘러싼 한 사람 한 사람을 적지 않은 호기심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 호기심으로 바라본 것들을 발판으로 해서 이 소설을 쓴다 라고 이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지.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그 방법을 택하면은 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가 중요하죠. 그리고 그 인물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대단히 중요하게 되지. 만약에 하나의 관점만 옹호하게 되다 보면은 균형 감각을 상실해 버려요. 예를 들면 나가 화자인 나가 정씨만 전적으로 옹호했다면은 어떤 이념지향적인 소설로 나아갈 수가 있지. 그렇다고 김씨만 옹호했다면은 현실이라는 상황론으로 흘러갈 수가 있죠. 현실을 어쩔 수가 없었어라는 그 관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소설에서는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정씨와 김씨를 나란히 놓고서 비교적 균형 감각을 갖춘 태도로 둘을 판단하고 바라보는 것이지. 됐죠? 네. 창작 방법론. 이 말은 내가 종종 하게 될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구체적인 예를 조금만 보죠. 사라지는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강영감과 정씨입니다. 메리가 나에게 들려주는 얘기예요. 이건 극비밀이지만 우리 아버진 보련에 안 있으십니까?
보련. 들어봤나? 이거 찾아본 사람 손 들어봐. 누구야? 응. 필준이 찾아봤나? 보련이 뭐예요? 이 보련을 모르면은 강영감의 이 내면 풍경, 그 황량한 내면 풍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보도혁명 사건이라는 걸 모르면은 이 강영감이라는 인간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메리 얘기 계속 들어볼까요? 그때부터 아주 바보가 됐지. 처음에는 몇 번 자살도 하려고 했는데 어쩐지 하려다가 말고 합디다 얘. 우리 어머니니 그때도 되져라 어서 되져라 하고 기도를 드렸지. 이 우리의 그 메리의 엄마 포목상 그 주인 아주머니 참 표독스럽게까지 하죠.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생생합니다. 이 죽지도 못하는 병신이라고 고함을 질렀어요. 아버진 처음엔 공갈반 그랬던 것이지. 그것이 정말 죽기를 원하고 있다는 걸 알자 지국계도 그 다음부터는 그런 짓을 안 합디더예. 어머니가 자살 시도에 실패하자 남편을 두고 이 죽지도 못하는 병신이라는 아주 야멸찬 말을 내뱉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강영감이 이런 정말 무기력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 물론 식민시대 때 좌익운동의 연장선에 놓여 있겠지만 이 보련 때문에 보련이 뭔지 확인해야 됩니다. 보련은 보도연맹의 줄임말입니다. 보도연맹의 줄임말입니다. 필기를 하는 내 모습이 아주 그로테스크하네. 보도연맹의 줄임말이에요. 보도연맹은 이렇게 쓰죠. 보도연맹. 잠깐만요. 누가 불러서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보도연맹, 이 보호하고 이끈다는 뜻이에요. 보호하고 이끈다. 보호하고 이끄는 연맹이라는 뜻이지. 항상 이렇게 보호하고 이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의미상의 주어를 찾아야 돼. 의미상의 주어와 목적을 찾아야 돼. 누가 누구를 보호하느냐, 보호하고 이끄느냐 이거지. 이 주체가 누구냐면은 이승만 권력의 공안기관이에요. 공안기관. 그러면 누구를? 좌익 경력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승만 권력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사람들이겠죠. 주로 식민지 시대부터 해방 직후까지, 그러니까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 좌익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지. 또는 이승만 체제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이끈다는 얘기야. 어디에서? 이승만 정부에서. 이승만 정부의 공안기관에서 보살펴준다는 얘기죠. 보살펴서 좋은 길로 이끈다는 얘기입니다. 사상 통제죠. 사상 탄압이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전쟁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이 잠재적인 적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아무튼 이런 보도연맹 사건이 있었어요. 연맹이 출발해서 전쟁 때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이어지는데, 전쟁이 일어나자 이 보도연맹에 가입한 많은 사람들이 잠재적인 적군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수십만 명을 죽입니다. 적게는 20만, 많게는 30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민간인들. 과거의 진보적인 사상 또는 비판적인 사상을 소지했었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을 국가기관에 등록하게 하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자 이 자들이 잠재적으로 이 적과 내통할 수 있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 죽여요. 곳곳에서, 부산에서, 거창에서, 전국 각지에서. 우리 국민방위군 사건 얘기했었지. 예, 화상강 시간에. 국민방위군 사건도 정말 심각한 문제였지만 이 보도연맹 사건도 대단한 문제였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치욕이에요, 치욕. 민간인 대학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거창 사건, 이런 거 그냥 지나갔을지 몰라요. 여기 소설에 다 나오는 사건들이야. 소설에 나오는 사건들입니다. 예. 거창 사건입니다. 거창에서 일어난 이 민간인 학살 사건이에요. 보면은 이렇게 진술되어 있습니다. 117쪽 보면은 부산 정계는 곤두박질을 치기 시작했으니 이 완월동 집은 이상이 없었다. 거창 사건의 여파로 내무부 장관 조병옥을 비롯하여 3부 장관이 사임, 운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창 사건과 관련된 인물인 김종원이라는 사람이 언급이 돼요. 119페이지에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봐둬야 돼요. 전쟁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었는지. 이 호랑이란 이름으로 악명이 높았는데 민간인들을 빨갱이 내통했다는 혐의로 무지막지하게 죽인 정말 인간 도살자였죠. 도살자. 그 거창 사건을 주로 소설로 쓴 작가가 바로 김원일입니다. 김원일. 예. 작품으로는 겨울골짜기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 학생들과 함께 가창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야만적인 사건이어서 하나하나 얘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나하나 죽이기에는 총알이 아깝다고 해서 밤에 이 바지선에 태우다가 이 바다로 나아가서 바다에 그냥 수장했다 그러잖아요. 뭐 보고서도 나와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찾아보면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보도연맹 사건, 거창 사건, 그리고 국민방위군 사건, 그리고 서민호 의원 이 총기 사건이 있었죠. 서민호 의원이 어떤 그 대위를 죽인 사건이죠. 이것 때문에 대대적인 시위가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뭐 백골단 얘기 나오고 하는 부분이 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건들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소설을 읽으면 훨씬 재밌습니다. 알겠죠? 이런 강연감이 있습니다. 참담하죠? 참담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안 해요. 고문이 있었는지 뭐가 있었는지. 집에서 버림받고 국가에서 버림받고 이 제면집으로 굴러 들어왔는데 거기서 시름시름 사라져가는 거죠. 시름시름 앓다가 스스로 사라져가는 거죠. 네, 우리 식민지 이후 사상의 동향과 관련해서 상당히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정씨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죠. 그래도.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소설 끝부분에서 자살하는 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 이념을 포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념의 상실, 그리고 생활력이 뒷받침해주지 않지. 그러니까 무기력과 환멸 속에서 사라져갑니다. 이 두 인물 꼭 주목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사상적으로 다양하지 못하고 튼실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렇게 씨를 말려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박정희 시대 때 진보적인 사람들 다 또 의문의
의문사로 다 내몰렸죠. 장준하나 누구나요. 식민지 시대 때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이 어떤 계보를 계속 그 형성해 왔다면 이렇게 우리의 사상의 토양이 얕지는 않을 겁니다. 내 생각은 그래요. 정씨 얘기 잠깐 들어볼까요? 앙양기, 앙양기란 말은 뭔가 이렇게 고조되었을 때 고조기죠. 너무나 덧없이 지나가는 기라. 앙양기는 짧고 급하지만 길고 완만한 퇴조기로 접어들고 모든 사람은 개인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모든 개인은 골마 터져서 고름을 흘리기 시작하고 나는 원래가 약한 자라 퇴조기에 접어들어 패배주의의 손길에 휘어잡히기 쉽게 태어나는 기라. 강철 같은 정신은 못 되지 하면서 자신이 강한 이 이념의 소유자가 되지 못하고 방황하고 무기력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자책하죠. 그럼에도 이 김씨처럼 이렇게 날뛰지는 않죠. 시대 변화에 아주 잽싸게 반응하면서 이기적인 욕망을 채워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에서 내가 강조했듯이 이념의 그 끝자락을 붙들고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버리지 못해서 스스로 결정했겠죠. 자결. 이 한국 사상사의 어떤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겠지. 사라진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죠? 김씨와 광석영입니다. 김씨는 이 좌파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고, 광석영은 뭐 사상까지는 아니지만 우파 운동원이었죠. 대한청년단으로서 우파 운동원이었다는 점. 이 둘이 이 일상의 전쟁터인 부산에서 이른바 부를 축적하고 정치권과 결탁해서 이제 탄탄대로를 닦는 것이지. 작가는 이들이 김씨와 광석이 형과 같은 인간들이 대한민국을 주도하는 한 세력이 됐다고 보는 것 같아요. 또 여기에 포목상 주인 강영감 아내까지 포함해야겠죠.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김씨와 관련된 부분들 잘 찾아보세요. 요즘에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인간이죠. 광석이 형과 같은 인간들도 잘 보십시오. 우리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뒤에서 언급하겠지만은 이 소설은 한국인의 정체성의 기원을 탐색하는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은 한국인의 현대적 정체성이죠. 뭐 알리까지 가는 게 아니고 한국인의 이 정체성이랄까 멘털리티, 심성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전쟁이 벌어지고 있던 때 1951년에서 52년까지 부산을 배경으로 해서 그곳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을 고찰함으로써 그려내고 있는 것이지. 정리되죠? 말이 자꾸 꼬이는데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기 바랍니다. 컨디션이 워낙 안 좋습니다.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자, 김씨와 강석이 형의 헤어지는 것도 참 문제적이죠. 아니지, 정씨와 김씨가 헤어지는 것, 김씨와 강석이 형이 아니고 두 사상적 동지가 갈라서는 것 보세요. 이것도 대단히 상징적입니다. 사상의 에센스를 간직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다 소멸돼 버리고 사상을 다 팽개치고 이 사상을 자기 출세를 위해서 이용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승승장구하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아마 박정희를 떠올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정희. 자, 우리 정씨 얘기 한번 들어보죠. 김씨 얘기. 그 전에는 저자 정씨입니다.
저자와 나를 묶고 있던 것이 공통의 이념이라는 알량한 것이었지만 이제부턴 생활력으로 둔갑을 했는기라. 돈 많은 놈이 우위에 서게 되는기라. 내가 아무리 그리 안 되려고 발버둥을 쳐도 현실정은, 현실정은 이 말이에요. 현실정은 그렇지가 못하지라. 안 그런겨?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김 씨는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요. 볼까요?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소리 찌꺼린다고 쌍놈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겠지만 쌍놈이 안 되면 되간절 어쩌겠다는 거고 어쩔기요. 내 원참 되간절 어찌 됐다는 거고 별의별 쌍놈의 짓 다 해서라도 돈만 벌면 그날부터는 양반도 될 수 있는 기라. 그래서 그게 어찌 됐다는 거고 쌍놈 아니라 무슨 소리를 들어도 돈만 벌면 된다는 것이죠. 돈을 그야말로 최고의 신주단주로 모시는 화폐신을 경배하는 새로운 인류의 탄생. 자본주의 인간들이 대부분 화폐신을 경배하지만 그 정도 어느 정도 윤리 감각은 갖추고 있어야 되죠. 자본주의적 윤리 감각도 내면하지 못한 채 이렇게 쌍놈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쌍놈 되기를 거침없이 밀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게 천민자본주의, 졸부자본주의의 한 측면인지도 모르죠. 광석이 형의 결혼식 보세요. 이 광석이 형 결혼식 대단히 중요합니다. 앞에 강연감의 장례식과 뒤에 광석이 형의 결혼식 주목할 만한 이벤트예요. 신랑이 나오자 브라스 밴드는 더욱 열을 띠고 손님들은 하나같이 싱글벙글 웃고 신랑은 돌아가면서 다시 악수를 하였다. 여기저기서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시골놈이 부산 내려와서 벼락 출세를 하는 셈이다. 카메라는 신랑이 김씨와 악수를 하는 것도 놓치지 않았다. 사람이 악수하는 그 광경은 두 사람이 악수하는 그 광경은 역시 나에게 여러 가지를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였다. 이 문장 스쳐 지나가듯이 하는 말인데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보기엔 그래요. 두 사람이 악수하는 광경. 김씨가 누구라고요? 좌파 경력이 있는 졸부죠. 졸부. 그리고 미군에 빌붙어서 자기 사업을 확장한 사람입니다. 딱 그림 그려져요. 미팔군 납품업자를 했다. 납품업자. 좌파 경력이 있는 이 김씨, 그리고 북쪽에서 우익 활동가 경력을 가졌던 광석이, 둘이 악수합니다. 그 둘은 이승만을 지지하죠. 그 보수동 휴전 반대 시위에서 둘이 하는 거, 행동하는 거 잘 보세요. 청년단, 예를 들면 이 김씨는 김씨 맞죠? 청년단 체육부장이 돼서 사업과 정치를 결합시켜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잘 보세요. 김씨가 하는 말. 청년단 하나를 조직하지 않았습니까? 난 거기 체육부장이 됐습니다. 이승만 씨 청년단이 지러요. 왜? 어떻는겨? 원래 들은 풍월이지만 극좌 모험주의는 극우 파시스트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합디다요. 이렇게 딱 진단하는 거예요. 극좌 모험주의, 좌익 모험주의는 극우 파시스트와 만난다. 그러니까 자신을 변명하는 거지. 좌익에서 우익, 그 파시즘에 동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겁니다. 광석이는 우익 이 활동가에서 이제 이승만을 등에 업은 정치적 사업가로 떠오르는 거지. 이 둘의 악수, 이 사람들이 한국 사회를 이끄는 이들이었다는 게 이호철의 판단인 것 같아요. 60년 단계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이 악수한 이 두 세력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우익을 형성하고 있죠. 일본의 극우 세력과 딱 통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주에서 군관학교와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나왔다는 다 압니다. 그리고 해방공간 때 이 남로당 핵심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박정희의 형이 박상희라는 사람인데, 박상희, 이 사람은 대단히 중요한 그 남로당의 요직이 있던 인물입니다. 박상희. 1986년 그 대구 사건을 이끌었던 핵심 인물이죠. 근데 박정희는 자기 동지들 다 배반하고 또 우익으로 돌아서죠. 이 박정희와 이승만의 만남도 재미있고요. 여러 가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읽어도 재밌을 것 같죠? 네. 자, 계속 볼까요? 사업과 정치의 결합 됐죠? 보수동 휴전협정 반대 시 장면도 잘 보세요. 정치를 어떻게 얘기하는지, 구자본가와 세자본가가 어떻게 이 의회와 이 대통령을 두고 다툼을 벌이는지 정말 재밌습니다. 자, 마무리할 때가 다가오죠. 좋았던 시절에 갇힌 사람들은 신씨와 곽씨입니다. 신씨는 외정 때 지원병으로 버마 전선까지 나갔던 경륜의 소유자였다. 그가 말하는 억양에는 그 시절을 무척 그리워하는 듯한 투가 완연하게 노골적으로 서려 있었다. 당시 일본군 사령관들의 이름이나 전투 사정도 놀라울 만큼 소상했고, 신씨는 아직까지도 외정 말기의 전시를 살고 있는 것이다. 외정 말기의 전시를 살고 있는 것이다. 누가? 신씨가. 지금도 그 일본 제국의 향수에서 못 벗어난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두고두고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런 그에게 있어서 해방 후에 이 땅에 몰려 들어온 모든 것이 무의미한 소음일 것은 뻔하였다. 아직도 일본을 그리워하고 일본 제국의 깊은 향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씨 주목해야 하고요. 그리고 곽씨도 소지주로서 좋았던 시절에 갇힌 사람으로 볼 수 있겠죠.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앞에서 다 얘기했으니까 짧게 넘어갈게요. 여기는. 자, 이제 이 소설의 핵심이죠. 한국적 소시민의 정체성을 탐색한 작품이다 라는 겁니다. 이건 화상 강의를 하면서 얘기했으니까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정씨의 말을 빌어서 이렇게 진술하네요. 소시민이란 살기 편할 때는 소시민이지만 불편할 때는 엄살꾸러기가 되고 이판사판이 마당에선 미친 깡패가 되거든. 위에 붙거나 아래 붙거나 그렇게 붙어서 돌아가기 마련이지. 이를테면 골목 깡패가 되어서 위쪽을 보호해주거나 비굴하게 눈치나 살피며 아래쪽에 추파를 던지거나, 그런데 일정한 위도 없고 아래도 형성된 것이 없이 전탕 해체된 바닥이 이 바닥이라. 격동은 외곽으로만 도는 격동이지 일선 전투조차도 부산 바닥에서는 겉돌고 있거든. 이 바닥의 실체와는 상관이 없는 기라. 여기에서 이 문장 보세요. 문장. 일선 전투조차도 부산 바닥에서는 겉돌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전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조차도 부산 이 생활의 싸움터에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다 자기 이해관계에 몰두할 뿐이지. 요즘 말로 얘기하자면 공적인 이 마인드가 전혀 없는 거지. 그 사회적 시민적인 감수성이 없는 거예요. 타자의 고통에 반응할 수 있는 그 감수성을 전혀 갖지 못한 철저하게 이기적인 속물들이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은 모든 관계들을 깨버릴 수가 있는, 모든 이념들이고 사상이고를 다 팽개칠 수가 있는, 모든 의리 같은 것들을 다 배반할 수 있는, 그게
소시민성이지. 자신의 물질적 이해관계를 위해서라면 모든 걸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속물, 이게 한국적 소시민이라고 작가 이호철은 보는 것 같습니다. 정리가 되죠?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이호철이 이 말하고자 했던 한국적 소시민성의 정체성이 얼마나 변화했는가지. 우리는 50년대 형성됐다고 60년대 작가 이호철이 판단하는 한국적 소시민의 정체성에서 얼마나 멀리 와 있는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점을 물어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시민적 감수성, 공공적 멘탈리티, 그죠? 어떤 약자에 대한 이 고통 감수성이 튼실해졌는가? 지금 여기에서 소시민을 읽는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마무리하죠. 어렵지 않게 이해됐을 줄 압니다.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참 힘드네요.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네요. 감기 기운이 있어서 감기약을 먹어서 그런지 감기만 걸렸다고 하면 무섭지. 섬찟해요. 정말 건강 조심해야 됩니다. 잘 챙겨야 돼요. 치사하고 추접한 세상을 밝히는 빛, 정옥. 이것도 앞에서 얘기했다. 그치? 범일동에 있는 정씨 집에서 그 석가래가 훤히 보이는 집이었죠. 그 방에서 정옥이하고 내가 나누는 대화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소설 전체를 통틀어서 203쪽과 그 전후에 있으니까 잘 찾아보기 바랍니다. 우연히 부딪히는 자잘한 일들은 맨 핵심, 맨손이라죠. 그때 맨입니다. 맨 핵심을 관통하고 지나가지 않는 법입니다. 착한 사람은 얼핏 약한 기라에, 그러나 속은 더 단단한 기라에, 물들지 않는, 오염되지 않는 정신이 가장 귀하고 단단하다 않갑니까? 박 선생님은 그 단단한 속을 지니고 계신 기라에 때때로 더러더러 잠시 엉뚱한 심파극을 하는 것이지. 내가 주인집 여자도 만나고 그러잖아요. 메리도 만나고, 또 누구야, 천안색 씨하고도 그렇고 그런 사이고. 그걸 우리 정옥이는 다 알고 있으면서도 잠시 방황한 것이라 생각한다는 것이지. 그러면서 귀하고 단단한 정신, 물들지 않는, 오염되지 않는 정신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이 정옥이가 어쩌면은 이때 나는 이 정씨와 김씨 사이에서 뭐랄까요, 흔들리는 그 나를 지탱해주는 어떤 추 같은 역할이겠죠. 정옥 됐죠? 소시민과 현대 한국인 정체성 형성의 탐색이라는 테마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시민의 벽을 넣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우리와 이호철이 그린 한국인의 모습은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지난번 짧아졌죠? 많이 짧아졌습니다. 국제시장 입구라 그러네요. 부산 국제시장 입구. 국제시장의 영화를 보면 풍속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양식당이라고 되어 있죠. 보면은 냉면 얘기 나오잖아요. 여기 냉면. 이게 그 재면소 그 일부분이랍니다. 이게 부산에서 벌어진 휴전 반대 시위고요. 멸공통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박고석이라는 화가가 그린 이 그림입니다.
아마 그 주인집 그 아내하고 내가 어떤 여관에 가죠. 여관에 갈 때 타고 갔던 기차 그 근처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자, 다양한 방식으로 이 작품을 보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시간 고생 많이 했습니다. 부탁하건대 다시 한번 소시민을 읽어보세요. 꼭 이런 반복을 해야 됩니다. 화상 강의 처음 읽고 화상 강의하고 유튜브 강의 듣고 다시 한번 읽고 그럼 한 사이클이 딱 매듭이 지어질 거예요. 그러면 소설을 보는 여러분들의 눈이 확 달라집니다.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가 그냥 지나쳤던 그 어휘들도 찾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밝아지죠, 그만큼. 그러면서 소설의 큰 흐름들까지 파악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강의 이호철의 소심이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